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AI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용석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석 교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31년을 근무했고요. 성균관대에 와서 10년 6개월을 이제 근무를 했고요. 지금 이제 가천대에서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첫 번째 질문 바로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반도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위기다, 부진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엔비디아에 이제 좀 가시권에 들어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제쯤 납품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물론 이제 좋은 뉴스이긴 한데요. 사실 칩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포스트 벤더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해야지. 사실 지금 보면은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까지는 이미 다 엔비디아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HBM3, 3E는 어찌 보면은 전초전에 있는 거고요. 전초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BM4가 정말 그 중요한 그런 칩입니다. 왜냐하면은 HBM3E에 비해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IO 수로 얘기하는데 IO 수가 이제 1024에서 2048로 이제 2배가 올라가는입니다. 근데 2배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밴드위스가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증검 승부는 HBM4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E에 뭐 유의미한 무슨 결과가 있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HBM4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HBM4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HM4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오늘 때마침 그 SK가 연 AI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젠슨왕의 HM4 공급 일정을 6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도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발표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정말 끈끈하게 관계를 좀 맺고 가는 걸로 보는데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좀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고 보시고 계실까요? 사실은 뭐 HBM3나 3E를 놓고 볼 때는 이미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삼성은 이제 뭐 양산에 들어갈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니까 사실 격차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 이상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HBM4의 경우에는 완전 근본적으로 좀 다른 칩이기 때문에 삼성의 입장에서도 새롭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뭔가 이제 삼성이 잘해준다면 이 판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의 그럼 이 상승장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걸로?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잘 못해서 얻는 실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잘하면 사실은 SK하이닉스는 그만큼은 이제 얻는 게 이제 줄어드는 거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HBM4가 나오는 거가 내년 거의 한 말까지 또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뭐 놀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당장을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삼성전자가 TSMC와 이제 HM4부터는 조금 협력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당연히 이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선택이 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못했던 잘 못한 부분을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롭게 HBM4의 총 역량을 강화하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HBM4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HBM4는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가 이 HBM의 맨 아랫단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베이스 다이를 HBM3E까지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HBM4가 되면서는 그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마치 이 CPU처럼 HBM을 컨트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로직 회로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베이스 다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는 메모리 하는 회사가 했는데 그거를 파운드리 하는 회사가 그거를 담당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메모리도 할 수 있는 회사고 또 파운드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하니까 턴키 시스템을 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유리해 이렇게 이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파운드리의 어떤 실력을 놓고 보면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등인 TSMC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 1등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회사이긴 하지만 2등이니까 2등인 거는 배제하고 1등인 TSMC하고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HBM4에 모든 걸 걸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HBM4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결국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TSMC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베이스 다이 쪽 관련돼서 설계는 굉장히 그 커스터마이즈된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메타,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그 사양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래서 그 사양을 그 사람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 설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12단으로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16단까지 아마 그렇게 갈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루빈이라고 하는 시리즈에 아마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 만만한 또 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이제 그런 보도를 보셨을 테지만 시스템 LSI의 아주 유능한 그런 엔지니어들도 이 HBM4 개발팀에다 합류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가 바로 그런 그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력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TSMC와 협력을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는 사실 더 이제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을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삼성 파운드리 막 분사설도 나오는데 파운드리의 좀 돌파구라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고 계실까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시스템 반도체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결국 파운드리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같이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늘과 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렇게 봐요. 저는 HBM4 개발하는데 거기서 뭐 파운드리를 배제했다 그래가지고 뭐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라는 거 한번 들어보실 텐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 이제 AP인데 그거를 결국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거가 가장 급한 거고 그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GAA 뭐 3나노 또는 이제 2나노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공정의 수율을 올리는 일, 거기에 이제 총 매진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 칩이 거기서 제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가 결국은 파운더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영현 이제 DS 부문장이 취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번 달 1일부터 임원들과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각 부문별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인사도 앞두고 있고 뭐 그 전에 방향성도 잡고 이제 조직 개편도 조금 포석에 둔 이제 그런 토론회로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앞으로 조금 이번 토론회가 줄 것으로 보시는지. 사실 지금 그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는 이제 인적 쇄신, 그다음에 조직 문화 개편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토론이야 나중에 연말 개편 다 개편하고 내년부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기라고 하는 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임직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내가 이제 인사도 하고 또 내년에 어떤 그 사업 방향도 잡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 부회장이 뭐 그동안 뭐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의 벽이 있다. 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고 그게 그대로 막 통과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그 현재 있는 임원들한테 약간의 경고성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쪽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삼성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직급에 관계없이 토론을 했었던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막 그 이제 한 대리 정도 되고 뭐 이런 친구가 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임원이 저기 아무개 대리 얘기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이런 거가 사실은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잘 했었던 그런 회사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1등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사원에서부터 임원까지 올라가는데 꼭 그 순서를 밟아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그런 문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 부회장이 봤었던 거고요. 그럼 교수님은 직접 또 경험을 하셨고 스마트폰 또 사업부에서도 뭐 좀 계셨다고 들어서 스마트폰 위기 극복을 좀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이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겪는 그 삼성의 문제의 원인은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이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을 오래 하면은 자만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동통신의 아주 유명한 회사인 모토로라가 한번 겪었고요. 필름 카메라로 유명한 코닥도 이제 사실 겪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근데 저희가 이제 갤럭시 개발할 때는 이제 노키아라는 회사가 이제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특히 메모리의 경우에는 1등을 거의 한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은 그래도 이 문제가 확 불거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 너무나 잘된 일이다. 만에 하나 AI 시대가 뭐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열렸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HBM이라는 거는 필요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더 오래 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HBM의 실패가 삼성에는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삼성 신경영 그 시대에 이제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업의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실제 그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호텔 신라 사장한테 업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서비스업입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더니 이 회장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나한테 보고해달라. 그러면서 야, 호텔업의 본질은 이 부동산 또는 장치 산업이다. 왜냐하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대 시설에 의해서 그 별이 몇 개가 붙느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 업의 개념이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본인이 그냥 답을 하셨다 그래요. 야, 시간, 타이밍 산업이다. 그러면 하나를 더 붙였어요. 양심 산업이다. 근데 양심 산업이라는 건 저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반도체는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설계도 많은 단계를 거쳐요. 설계가 다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또 공정 단계를 또 많이 거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칩이 나오는데 또 그 칩을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저 맨 마지막에 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심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와닿잖아요. 근데 이 업의 개념이라고 하는 이거는 시대에 따라 또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결국 삼성이 그 업의 개념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걸 바꾸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그 원인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업의 개념, 이건우 회장님이 자동차 광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가 지금은 내연기관이지만 나중에는 다 전자부품으로 움직일 거야. 그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 예전에 벌써 예측을 하시고 삼성이 자동차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업의 개념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갤럭시 개발을 했으니까 좀 이제 애플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게 그 업의 개념을 시대에 따라서 잘 바꾸고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애플은 일단 아이폰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폰이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고 그래서 잘 팔려요. 근데 애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 아이폰의 기기의 가격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매출이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애플은 서비스를 중요하는 회사로 그렇게 바꾸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2019년도였어요.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앱스토어를 이용해 가지고 뭐 다운로드도 받고 음악 서비스도 받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유스 플러스라든가 또는 게임 또는 뭐 애플 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폰 기기에서의 매출은 줄어들고 그런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과 이익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렇게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우리 그 이건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오히려 애플이 실천을 했어요. 예. 앞으로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볼 때 그것도 저는 이건우 회장께서 그 말씀하셨던 거에서 이제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우 회장이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마하 경영이라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트기가 음속의 2배로 날려고 하면은 엔진만 2배로 돌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되고 이런 이 재질이라든가 소재를 다 바꿔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새로운 그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도 역시 기존의 경영 방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앞으로 삼성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서 AI 반도체 전쟁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냥 시스템을 반도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중요할까? 반도체가 중요할까? 시스템이 반도체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만이 그거를 이제 반도체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결국은 제품, 세트에 들어가는 중요한 반도체 칩으로서 그 세트의 경쟁력, 세트의 성능과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그 미래학자 이제 엘빈 토플러가 이제 그 제3의 물결이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합성한 프로슈머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제품의 개발 주체가 제조업체에서 소비자로 이동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그 제조업체들이 만들어서 내놓으면 소비자들은 그걸 그냥 가다 사다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시스템 반도체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라는 거가 1980년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만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냥 열심히 만들어서 그냥 세트 업체에다가 갖다 주면 세트 업체는 그 반도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니야. 커스터머가 뭘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도체 칩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칩을 개발해야 돼. 라고 하는 거가 이제 나오게 된 게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ASIC 뭐 이런 말을 썼는데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조그만 그 칩이에요. 조그만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 칩이 점점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 안에 뭐 CPU, GPU, 뭐 DSP 이런 프로세서가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ADD 컨버터 같은 게 들어가고 이러면서 칩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커지면서 우리가 이제 SoC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로 칩이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칩들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P예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엑시노스라고 이제 삼성이 만들고 있지만 그 AP가 스마트폰을 전체를 다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의 성능이 결국은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지금 선두 기업인 애플, 삼성 또는 요즘 최근에는 화웨이까지 그 AP 칩을 직접 설계를 해요. 퀄컴이라는 회사가 AP 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져다 쓰면 되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내가 만든 칩 갖고 해서 내 제품에다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그 기능과 성능을 넣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반도체, 이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절대적인 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엔비디아가 이렇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AI 반도체는 이제 크게 보면은요, 서버용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AI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향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뭐 PC라든가 이런 그 단말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는 이제 서버향 AI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는 왜 강하냐면요. 칩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병렬로 쭉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CPU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GPU로 처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쿠다 플랫폼이 이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쉽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지금 AI 지금 알고리즘들이 쿠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이
이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선. 그리고 이제 이 쿠다에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엔비디아 타도를 외치면서 뭐 뭔가 이제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GPU를 처리하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GPU라는 거는 이제 결국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류 소모가 많이 나와요. 보통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몇만 개씩 막 들어가다 보니까 전류 소모의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GPU를 처리하지 않고 칩으로, 하드와이어드 그 칩으로서 그걸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 우리 이제 뭐 프리오사 AI라든가 리벨리온 같은 회사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우리가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약간의 우려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만 이제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업화까지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서버 향해서 놓고 봤을 때는 AI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학습. 학습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능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습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를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론은 이제 어떤 그 서비스 영역에 맞게끔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내 업체들이 추론 시장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도 뭐 탑에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당분간은 좀 유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업들이 이제 NPU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로 만든 그 칩을 갖고 다시 이제 치고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시장을 이제 차지해 가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약간 내려올 이제 그런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디바이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뭐 온디바이스 간략하게 좀 어떤 거다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온디바이스 그 AI는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단말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AI 코어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를 삼성이 이제 갤럭시에 S24. 번역, 통역 기능 뭐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이제 온디바이스라는 게 있었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어요. 그 암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러니까 심포지엄이라는데, 얘네들이 이제 암테크 심포지엄이라 가지고 아마도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또 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했는데요. 그때가 뭐였냐면은 그 AI 코어가 스마트폰 그 AP 칩 안에 그 코어가 들어가고, 그 코어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그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차별화는 AI 그 코어에 의해서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주로 이제 카메라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그 찍은 거를 화질을 좋게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 AI 코어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어찌 보면은 온디바이스 AI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AP, 그 안에 있는 AI 코어, 그게 이제 디바이스가 장착돼 있다.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이제 본격화된 거는 어쨌든 삼성 갤럭시에서 통역 기능이 나오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를 그 AI 코어에다 올려서 그거 갖고 이제 실제로 기능과 성능이 이제 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그게 이제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데는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그걸 받아서 해도 되는데, 그런 이제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는 얼마든지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또 서버 뭐 공짜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인프라 비용에서도 절감이 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그런 이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뭐 화질 개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번역, 통역 이런 서비스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그것도 온디바이스예요. 그것도 이제 지금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뭐 IoT 기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 그러니까 뭐 스마트 홈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들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쓸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HBM 이야기 나오면서 차세대 반도체로 CXL이 뜨고 있는데 교수님이 CXL 한번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떤 걸까요? 이제 HBM 다음에 이제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CXL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C가 컴퓨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연산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X는 이제 익스프레스, 이제 고속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이 이제 링크, 연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그 효과적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서 뭔가 우리가 이제 성과를 얻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AI 연산을 이제 위해서는 보통 메모리 용량하고 이제 대역폭 확장,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대역폭 확장인 건데요. HBM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자체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쌓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밴드위스를 키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반도체 자체 성능을 이제 극대화하는 건데, 이 CXL은 그게 아니고 반도체들이 연결되는 그런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그걸 제어함으로써 데이터의 처리 능력을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CXL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주어진 그 스펙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컨트롤러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XL은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은 뭐 2019년에 나왔고, 2.0은 이제 2020년에 나왔고, 3.0은 2022년도에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CXL은 HBM처럼 이제 이게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시점, 돌풍을 일으킬 시점은 한 2028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놓고 낙관론과 거품론이 팽팽하게 좀 맞서는 분위기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낙관론에 이제 무게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지금 뭐 가만히 보니까 데이터 센터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새로운 서비스도 없고 보통 수익도 별로 없고, 지금 보면은 AI 칩을 만들어내는 엔비디아하고 대만의 이제 TSMC 그 두 개 회사만 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HBM을 공급하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품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이동통신을 이제 삼성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가 98년도였어요. 근데 이제 2000년이 되면 IMT 2000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IMT 2000은 꿈의 이동통신 뭐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속도가 9.6 kbps에서 2mbps, 2.4mbps까지 속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영상 통화가 가능한 이제 그런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2000년이 돼도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IMT 2000의 거품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한 2006년도 정도 돼서 이제 달성이 됐고요. 속도가 이제 달성이 됐고, 2007년도가 되면서는 그 아이폰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모바일 인터넷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버,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모바일 그 포털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IMT 2000의 거품론은 이제 싹 이제 사그러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두 개를 제가 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동통신 같은 경우도 그 기지국을 쫙 깔아야 돼요. 전국망. 그래야지만 내가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 SKT나 KT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돈이 안 되도 일단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쭉 깔아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선행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AI 거품론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한테 뭔가를 조금씩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응용 AI, 그러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확대되는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AI 그 칩이 단말 쪽에 많이 그것들이 활용이 되면서 거기서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PC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쨌든 AI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반 소비자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소비자들이 돈을 내놔야 되는 거죠. 돈을 내놔서 그게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이익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지만 그 AI 거품론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주기 위해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 막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중국을 좀 제재를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중국이 뭐 타격을 받았다, 혹은 아니면 오히려 자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디에 조금 더? 저는 지금 그 제재를 미국이 많이 가긴 가했지만 사실은 중국은 오히려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쪽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립을 하고 있다. 예,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초미세 공정, 그러니까 이제 10나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설계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고 그 나머지는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게 레가시입니다. 그래서 레가시 쪽은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투자를 한 것들이 최근에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SMIC라고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1분기에는 TSMC 삼성전자 다음에 바로 세 번째로 그 SMI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글로벌 탑 3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메모리 쪽으로 와가지고는 창신 메모리라고 있어요. CXMT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이제 D램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여기가 중국에 주로 이제 그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 근데 조금은 이제 구형으로 분류가 되지만 뭐 DDR4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이미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지금 뺏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개발하는 것도 사실 지금 45에서 65나노급 정도 되는 거는 중국에서 이미 그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누가 당선이 되는지 나올 텐데 이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의 양상이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은 각각 조금 후보에 따라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거는 틀림없는데요. 근데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좀 더 강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레가시 쪽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그거는 풀어줬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이 트럼프는 또 그 보조금 주는 것도 이제 뭐 왜 주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를 뭐 확 바꿀 수는 없어도 그 부분을 뭔가 손을 대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점이 있긴 있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미국도 사실 어찌 보면은 여기저기 봐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에 가장 유리하도록
그렇게 모든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새롭게 AI 시대가 열리면서 AI 반도체 이제 중요하다고 교수님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한국 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그야말로 그 AI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반도체에서도 그 영향이 그대로 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반도체도 결국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메모리는 안 그럴 줄 알았잖아요. 메모리는 뭐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메모리도 그동안은 이제 표준화된 규격에 의해서 대량으로 막 찍어내기만 하면 됐던 그 메모리가 그게 아니라 시스템, 고객,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에 맞게끔 칩을 만들어야 되는 맞춤형 메모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에서도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그 현재의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해 가지고는 남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이제 AI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그 어떤 물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잘 대응만 한다면 얼마든지 AI 시대에서 우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팹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어쨌든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특히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는 가야 될 방향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제조업이 강한 그런 나라잖아요. 나라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제조업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신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AI가 만들어내는 제조업입니다. AI가 새롭게 들어가고 또 AI로 인해서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제조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제조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시스템 제품에 맞는 새로운 칩이 필요하다. 새로운 반도체.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그 칩을 먼저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결국은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이 IoT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 홈 또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과 그다음에 거기 그 들어가는 제품에 들어가는 또 칩, 우리 그 칩을 동시에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간다고 하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조금 더 그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에 빠진 이유 중에 52시간 근무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교수님이 직접 근무하실 때는 어땠나요? 저는 뭐 그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을 했는데 근데 뭐 그게 꼭 맞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갤럭시 처음 이제 나왔던 S1 모델부터 해서 제가 S4까지 개발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팀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갤럭시 신화의 어떤 성공 요인이 뭐냐도 알고 있는데 그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52시간도 사실 긴 거 아니야? 그 몰입해서 일을 하면은 더 우리가 더 줄여서 일을 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냥 그야말로 이제 상상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실제 그 일을 해보니까 갤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양산까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한 20%나 30% 정도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때는 소위 말해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소위 말해서 좀 우수한 그 엔지니어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한 70% 이렇게 되는 거는요. 실제로
상용화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마어마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설계를 해도 그렇고 제품을 만들어도 그렇고 테스트를 해야지만 현상이 나오고 현상으로부터 원인을 찾고 원인을 알게 되면 그다음에 그걸 고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테스트하다가 나 지금 시간 다 됐어. 이제 나 이제 퇴근해야 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내일 와서 다시 할래.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52시간 이렇게 이런 체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속성 있게 끝까지 테스트를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65일 뭐 그렇게 계속 24시간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집중해가지고 어느 시간대에는 그야말로 밤도 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땀이 그게 결과로서 대체대로 이제 그 제품이 나오는 거고 다른 회사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체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렇다 치고 SK하이닉스는 잘했잖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SK하이닉스도 사실은 그 52시간 문제가 아니고 아마 과거처럼 이랬으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꼭 HBM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52시간 근로제도 삼성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굉장히 그 52시간 근무제를 잘 지켰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이정 회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회사에 불법 혐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잡으면 안 나가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부분을 다 그러면 52시간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연구개발직, 그 다음에 전문직 이런 데에서는 사실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양보다 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우선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반도체뿐만 아니고 다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특히 근데 이 반도체는 사실은 이 학부만 나와가지고는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박사급 이제 고급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석사 같은 경우로 6년이잖아요. 4 플러스 2니까. 야,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학석 과정이라는 걸 운영해가지고 5년짜리로 해서 쭉 연결해가지고 가면 충분히 육성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학에 있어서 이제 그게 잘 보이지만 4학년 때는 좀 어영부영합니다. 시간 그냥 보내요. 뭐 취업 준비하니 뭐냐. 그러다가 취업이 잘 안 돼. 나 대학원 진학해야지. 그제서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 결국 거의 1년 까먹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이제 석사급 인력을 목표로 해서 또 그런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냥 5년 만에 바로 이제 키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이점이냐면 집을 설계하는 이 관점에서만 보면은 스펙을 정해서 칩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한 사이클을 한번 다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학부만 하게 되면 또 4학년 때는 뭐 취업 준비하다 그러니까 그런 일 많이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5년으로 딱 해놓게 되면 체계적으로 이제 그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보고 테스트까지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도체 분야별로 전문 대학원을 별도로 두는 게 좋다고 봐요. 저도 이제 우리 일반 대학원 그 학생들 지도를 이렇게 해보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나 이런 것들도 그 학생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거를 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설계만을 위한 대학원
또는 공정만을 위한 대화 또는 뭐 소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구분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실제로 그 커리큘럼도 거기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문 대학을 도는 이제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요. 다양한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